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오늘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정부가 전체 가구의 절반인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 특히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 재난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거 사실은 상당히 좀 기쁜 소식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가 최종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일단 당정청이 어제 모였는데요. 중산층을 포함해서 전국의 70% 가구에게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 생계비 지원금을 지급하자라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겁니다. 전국의 총 가구 수가 2,050가구입니다. 여기에 70%라면 약 1,400만 가구 이상, 인구수로 보면 3,500만 명이 대상입니다. 최종 확정이 되면 4인 가족 기준 한 달에 712만 원을 버는 정도의 집도 중앙정부의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앞서 기재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인 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급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이 청와대와 여당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만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지원 대상 확대를 끝까지 이제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문 대통령이 어떤 방안에 더 방점을 둘지 오늘 회의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때 그렇게 되면은 일부 지자체, 예를 들면 뭐 경기도라던가 서울시라던가 혹은 뭐 전주라던가 지금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고 있는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관건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 재난지원금을 주민들한테 일괄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지자체가 10곳이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초자치단체가 또 추가로 더 얹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광역단체, 중앙정부 3중 지원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그러면 지자체 것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우선 서울시나 이 경기도와 같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할지 여부는 아직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나 경기도 등 이 지자체에서 받은 긴급 지원금을 감안해서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각 시도를 통해 신청을 받아서 긴급재난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앞서 이제 코로나19 이 극복 추경 예산에 따라서 소기 쿠폰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또 법정 차상위 가구 168만여 가구의 경우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은 총 한 14조 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추산인데요. 1차 추경 11조 7천억 원 가운데 약 10조 4천억 원 정도가 적자 국채 발행이었습니다. 긴급재난소득 역시 2차 추경 편성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이 국가 빚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쿠폰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 가구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이 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가구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주는 그런 그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형평성 논란이 조금 나올 수도 있긴 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 시기와 뭐 지급 방법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은 완전하게 정해진 건 아닌 거죠? 정확히 확인한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직접적인 어떤 현금이냐, 아니면은 이제 뭐 카드냐, 그렇죠. 아니면 뭐 지역 상품권이냐, 뭐 이런 이제 방법이 이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한미 통화 스와프와 자금 그 600억 달러를 우리가 지금 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1차로 120억 달러가 내일 시중에 공급이 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환시장이 조금 진정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통화스와프 자금 공급으로 이제 외화 자금 시장은 사정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는데요.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600억 달러 가운데 1차분 120억 달러가 내일부터 이제 시중에 공급이 됩니다. 전체 600억 달러니까 그 20% 상당이 우선적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건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차 공급액이 40억 달러였습니다. 그 3배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내일 1차적으로 120억 달러를 시장에 푼 뒤에 외화자금 사정을 감안해서 추가로 2차 규모와 일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 해는 미 연준과 이 통화스와프 마련한 이제 3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총 5번에 걸쳐서 공급한 바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한미 통화스와프 역시 당시처럼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이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국 이제 경기 부양책이 이어져서 외환시장은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당일 원달러 환율 1,285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27일 어제 지난 주말에는 1,210원까지 내려와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요, 지난 40년 동안 쌀값이 3배 오르는 동안에 강남 아파트 가격은 80배 이상 급등했다. 이런 조사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의 자료인데요. 1980년부터 2020년 40년 동안 재화, 서비스의 가격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쌀과 닭고기 가격은 약 3배 내외로 올랐지만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은 약 84배나 폭등했다라는 연구 결과인데요. 이 연구 보고서를 보게 되면 국민 1인당 GDP, 국민소득은 1980년대 1,714달러에서 2019년 31,754달러, 18.5배가 커졌습니다. 같은 기간 쌀값은 이 4kg 기준 3,000원에서 9,500원으로 3.2배 올랐고요. 닭고기가 3.3배, 삼겹살은 9.7배가 올라서 이 1인당 GDP 상승폭을 고려하게 되면 오히려 체감 가격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서울 강남구 은마 아파트인데요. 3.3제곱미터당 기준 매매 가격이 같은 기간 약 77만 원에서 6,469만 원으로 84배가 찐 겁니다. 전세 가격은 16만 원에서 1,629만 원으로 101배나 급등했는데요. 이 얘기는 우리가 먹거리 부담을 얘기하고 있지만 먹거리 부담보다도 주거비 부담이 40년 동안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어제 강남 4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이런 뉴스가 났길래 제가 들여다봤더니 0.001% 하락하더라. 이 얘기 나오고 제가 참 허무했던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타격이 심해졌죠. 이에 그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에 나섰는데요. 그 신청일이 바로 오늘부터랍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 긴급 생활비 지원 대상과 금액 실효성까지 한번 알아보시고 한번 본인에게 해당이 되면 오늘부터 신청을 하십시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뭐 신천지와의 전쟁 그리고 코로나와의 전쟁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네네. 자, 우선 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전 세계 주요 도시 시장들이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진행했다고 하고요. 이 자리에서 네네. 시장님이 서울의 방역 노하우를 전 세계에 소개하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뭐 유례없는 전 세계적인 대재앙 앞에서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성숙하고 또 위대한 시민의식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 밤에 세계 45개 도시 시장들과 이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상황 공유를 위해서 국제 화상회의를 개최했는데요. 네. 우리 서울 시민들의 상황을 소개하자 정말 감탄의 목소리가 쏟아졌는데요. 서울의 노하우를 공유해달라. 이런 도시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장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또 감사드리는데요. 위기가 언젠가는 끝나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위기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성숙한 시민의식 영원히 기억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야, 저는 G20 국가 정상들이 화상회의했다는 것도 참 신선하게 봤는데
이거는 아주 40억의 도시 시장님들도 이런 식으로 또 화상회의를 하셨군요. 네네. 뭐 그거 끝나고 나서도요. 뭐 아테네 시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통화를 해서 그런 자료를 좀 얻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이탈리아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탈리아 반응은 어떻던가요? 이탈리아는 저희들이 밀라노 시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아주 뭐 참담한 시간이라고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했고요. 그래서 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저희들의 신속한 이런 진단 시스템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탄하고 그 키트를 좀 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걸 수출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님께서 요즘에 아주 그 전투적으로 이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네, 괜찮으신가요? 맞습니다. 지금 뭐 저는 정말 이게 사투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뭐 공직자들 정말 때로는 뭐 밤낮도 잃고 또 우리 의료진들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아까 전쟁이라는 표현, 전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실제 그런 표현이 맞고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응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코로나19 그 관련해서 밀접하게 혹은 밀집 지역에서의 그런 집회 같은 걸 금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같은 이런 곳에 행정명령 내리시려고 공무원들을 직접 파견하셔도 현장에서 대치도 많이 하고 반발도 심하다면서요. 예, 아니 뭐 교회에 저희들이 지도자들께 요청을 드려서 네. 사실은 뭐 대부분의 교회에서 협력해 주시고 그렇죠. 잘 협력하시죠. 또, 네, 그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랑제일교회만 저희들 어떤 방역 수칙 7대 방역 수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뭐 그걸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오히려 뭐 공무원들 협박하고 폭행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뭐 그 부분들은 저희들 행정명령을 이미 내렸고 네. 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네. 벌금 저희들이 고발하면 벌금을 300만 원씩 그렇죠. 물게 되거든요. 네. 그분들은 돈이 많으신가? 왜 이렇게 말을 해도 또 계속 하시는지 네. 모르겠네요. 자, 네. 이제 본격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네네. 코로나19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신청이 바로 오늘부터 5월 15일까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5월 8일 어버이날까지 하기로 했다가 일주일 더 연장을 한 건데요. 자, 네네. 먼저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예.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는 중위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네. 가구 중에 기존에 이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뺐고요. 네. 그 제외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인구로 보면 한 117만 7천 가구가 되고 보통 그렇게 되면 서울 시민 3명 중에 1명은 포함된다. 그러니까 한 300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되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아르바이트생, 또 가게 문을 닫은 영세 자영업자, 네. 소득이 사라진 프리랜서 이런 분들처럼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받았는데 그동안 국가 지원의 대상에서는 빠진 그런 재난 사각지대를 촘촘히 아우르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공공 긴급 복지 지원에 이라는 게 보통 일부 취약계층만을 위한 핀셋 지원이었는데 네. 이번 서울시의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은 그 개념을 최초로 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원 금액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지금 이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서 네.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럼 좀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뭐 충분치는 않죠. 뭐 정말 서울시 재정만 충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정부가 2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저희들이 뭐 사실 서울시는 본래 중앙정부에 제가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2차 추경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아마 이어서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아마 서울시의 이런 상황을 참고해서 아마 정부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로는 30에서 50 정도를 주고 2차 추경이 있게 되면은 그에 준해서 또 뭐 예예. 새로운 정부가 아마 대책을 이렇게 있다. 되면 예. 뭐 이게 만약에 한 달, 두 달이라면 또 그 이후에 지금 뭐 코로나19가
사실은 지금 한두 달 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지원이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당정청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뭐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을 한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정도 주겠다라고 하는 정부 방침하고 서울시 방침하고는 중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로 가는 겁니까? 뭐 저희들은 물론 이제 더 범위를 넓힐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하고 꼭 같은 대상을 저희들이 한 번 했으니까 네. 한 2번 정도 그러면 적어도 3개월 정도는 견딜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다 이거군요. 한 번 했다고 해서.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 지원하고 비교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경기도는 소득,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우리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그 대상을 한정하잖아요. 중위소득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경기도는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재난이라는 게 누구한테 동일하게 다 오고 있는 것 같지만 또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가장 심각하게, 가장 먼저, 가장 깊게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하루도 일을 쉬기 힘든 일용직 노동자, 영세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부터 지원을 집중하는 게 그야말로 합리적 차별이 오히려 평등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가는 국민이 가장 고통받는 그 지점, 그곳에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원의 한계가 분명하고 상황이 촉박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누구에게 먼저 손을 뻗어야 되는지 명확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돈만 많으면야 뭐 온 국민에게 또 충분히 다 드릴 수 있지만 또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먼저 코로나19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입은 분들에게 먼저 지원의 손길을 보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판단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포괄한 그 중위소득 100%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한 300만 명에게 해당되니까 그게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재난 사각지대로 새롭게 등장한 그러니까 기존의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또 뺐다는 거죠. 그만큼 합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별적으로 한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빼고 넣고 왔는데 행정력이 더 많이 소비된다. 또 두 번째 경기도보다 서울시가 그렇게 돈이 없다는 거냐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력은 하나도 뭐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소득 기준은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신청하시면 네네. 곧바로 인터넷 들어가면 저희들이 확인해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 뭐 돈이라는 게 지금 이 재난 국면에서 정부나 지방 정부나 할 것 없이 사실 가뭄이죠. 왜냐하면 또 더군다나 세수가 지금 어려울 거라는 추측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만큼 경제 활동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올 세금도 사실 적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도 모르고 네. 또 가을이 되면 태풍 피해라든지 재난이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정부가 저는 또 그런 예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뭐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군요. 지금 그 재원 확보가 관건일 텐데 이게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쿠폰 같은 걸 주는 겁니까? 지금 서울시가 현금으로 거의 쓸 수 있도록 네.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사랑 상품권하고 네. 그다음에 선물카드로 제공하는데요. 그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사랑 상품권을 선택하면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습니다. 예컨대 50만 원을 받으시면 실제로는 55만 원이 가게 됩니다. 이게 또 제로페이로 네네. 쓰기 때문에요. 그 현재 소상공인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를 걷기 때문에 네. 꼭 먹고 알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주는 경우에는 제로페이라고 하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정책적인
그런 것하고 연결되어서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겠군요. 10% 예, 정도는. 서로가 도움이 되죠. 10% 추가되니까. 그리고 요거는 6월까지만 쓸 수 있게 돼 있어. 6월까지요? 네네. 그러면 이제 뭐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네. 또 그걸 소비하게 되니까 지역 경제 숨통이 이렇게 트이게 되고 네. 그래서 그야말로 가정 경제와 지역 경제를 모두 살리는 실질적인 대책이고 또 이게 코로나19 피해 계층에게 포괄적이고 즉각적이고 그리고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저희들이 원칙이고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윤활유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럼 6월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6월까지 무조건 이거 쓰도록 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도 지금 2차 추경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아마 그런 저 서울시가 지원한 이후에 또 지원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이 재원 마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긴급 생활비 이제 총 예산이 3,271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1,270억 정도 쓰고요. 네. 또 나머지도 일부 남겨놔야 되니까 네네. 요 정도 썼고 그다음 나머지 또 2천억 원은 추경으로 추가 경정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거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이게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건지 네. 예산이 소진돼서 지원을 못 받는 게 아닌지 이렇게 막 시민들의 문의 전화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생계 절벽에 놓인 시민들의 상황이 그렇게 절박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빨리 신청하든 늦게 신청하든 순서에는 상관없이 대상자는 모두 긴급생활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시민 편의를 위해서 온라인 오부제라든지 찾아가는 접수, 현장 접수 이런 다양한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엔 좀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이제 긴급 지원까지 하게 된 상황인데 이러한 그 사태의 책임은 신천지 종교에 있다라고 시장님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천지계 법인 설립허가 취소까지 결정했더니 신천지 법인에서도 지금 막강하게 대항하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이 뭘까요? 네, 뭐 저는 정말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뭐 잘 아시다시피 일단 법인으로서 준수해야 될 기본적인 법령, 정관의 규정도 지키지 않았고요. 뭐 그것만으로도 설립 허가가 취소돼서 마땅한데 그 외에도 실체적인 여러 이유가 있죠. 무엇보다도 신천지교는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죠. 그러니까 5천 명이 넘는 신천지인들이 이 신천지 교인들이 이 감염이 된 이유는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 신도 명단이나 또는 공간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공무원들이 애로를 엄청 느꼈죠.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 방역을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인 단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뭐 모략 전도나 위장 포교 이런 불법적인 전도 활동도 했고 다른 종교 종단을 아예 파괴와 정복 대상으로 보고 또 그 신자와 신도들을 빼가는 그런 파렴치하고 반사적인 그런 활동들을 해왔죠. 저희들이 그 문서를 통해서 다 확보한 바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전에는 시장님께서 이만희 총회장을 살인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하고요. 또 이번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까지 내리니까 아무래도 이 종교단체는 너무 지나치게 우리를 탄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합니다. 뭐 사랑제일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의 자유고 뭐 극도로 저는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가 종교를 탄압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라는 단체가 저지른 불법 행위 그리고 코로나19의 방역과 예방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번 신천지교 관련 대응은 종교 행위의 자유라는 것이 국민의 생명권보다는 위에 있지 않다. 이런 원칙과 상식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리고 국가와 정부가 왜 존재합니까? 저는 그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뭐 온 국민이 저는 동의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사실 예전에 신천지단체 표창장 수여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는 서울특별시 봉사상, 2016년도에는 신천지 자원봉사단의 모범상 뭐 이런 표창장 수여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신천지 교인과 단체는 그야말로 2014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봉사상을 받을 정도로 봉사라는 표면적 활동만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였죠. 네. 그렇지만 이번에 드러난 다양한 그런 반사회적 위장 포교 행위가 이번 서울시 조사를 통해서 명백히 드러났죠.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이른바 추수꾼이라고 하는 네. 뭐 이런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수면 아래나 음지에서 일어난 그런 반사회적인 활동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법인 취소라든지 이런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따뜻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즐겨 듣는 노영의 출발새 아침 3부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뵐게요.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 참여 정당이 최종 35정당으로 결정됐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투표 용지만 해도 무려 50cm 정도 된다는데요. 와, 유권자들 이거 제대로 찾아서 도장이나 찍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대표적인 비례정당의 후보로 나서는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처음 나오시는 분입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 16번 전용기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전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 대학생위원장을 맡았고 지금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6번 후보 전용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함이 특이해요. 용기가 있다 네. 이겁니까? 전용기 아주 겸손하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다음은 미래한국당 비례 19번 허은하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이미지 전략가 미래한국당을 잘 이끌어야 되는 허은하입니다. 네, 우리 허은하 후보는 사실은 저랑 방송 몇 번 같이 했었었는데 네. 아주 세련되고 아주 그 감칠맛 나는 그런 발언들을 잘하는 아주 그런 분이죠. 어머,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허은하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를 이렇게 앞번호를 받을 줄 몰랐어요. 저도요. 네, 그저 본인도 몰랐어요? 네, 감사할 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갑자기 된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됐냐 그러면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그럼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제가 차근차근히 여쭤볼게요. 자, 네. 우선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 더불어 시민당이죠. 16번 받으신 우리 전용기님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내가 제가 인사하기 직전에 먼저 소개를 해버렸네요. 전에 직전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 대학생위원장을 맡으면서 20대 당원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당 지도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비례대표 민주당에서는 6번을 받는 쾌거를 거친 이후에 이번에는 더불어시민당에서 16번 후보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 정당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그 11번부터 번호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원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아주 안정권인 6번이었는데 네. 지금 더불어시민당에서는 16번으로 되셨다. 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본인 당선되려면 엄청난 지지가 더불어시민당으로 쏟아져야 된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많은 지지를 좀 부탁드리려고 이 자리도 나왔습니다. 그랬군요. 네. 우리 허은하 후보님 어떻습니까? 19번이신데 여기는 미래한국당의 19번이신 거죠? 네, 저도 지지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많은 지지가 분들이. 필요하겠죠. 예. 특히 3번 뒷번호니까. 네, 예. 뒷번호라서 네네. 많은 지지가 없으면 당선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저희 당에서는 23번까지 목표를 잡고는 있는데 대표님은 26번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23번으로 아. 네, 조금 짜게 잡으면서 가보고자 하는데 개인적인 입장에선 사실은 19번도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왜요? 네, 글쎄요, 그 자리에 가보니까. 가보니까. 네, 가보니까 왠지 내 앞에서 잘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분위기는 좋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끝까지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열심히 달려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허은하 후보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 인재영입 인사하긴 했는데 네. 한성규 전 대표가
이 비례 후보 순서를 정하면서 네. 있었던 그 비례 명단에 사실은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40번 안에도 못 들어서 자존심도 정말 많이 상했고. 네, 저도 사실 계속 네. 쳐다보다가 없어가지고 이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어요. 네. 근데 어떻게 갑자기 기사회생을 해버리셨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참 행복한 일이긴 한데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각 당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전문가를 바라보는 그 정체성에 따라서 시각이 좀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서로 원팀이다라는 걸로 지금은 다들 뭉쳤어요. 그래서 1번이었던 조수진 후보가 5번이 됐는데 뭐 페이스북에도 나는 5번이 낫다. 그러면서 그렇죠. 1번 윤주경 후보 자체를 또 칭찬해 주시는 게 있어서 저희끼리 모였을 때 대표님께서도 서로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원보이스를 내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뒤로 밀린 분들은 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함께 그분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당내에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동진 전 MBC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당선 가능성일 때 갑자기 30몇 번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비례 후보 모두가 미안해하고 있어요? 진짜 미안해하고 있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그럼 본인이 19번이라고 하는 비례 순서 번호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제 전문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이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치에서 가장 또 뭐 정책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와 그 당의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열심히 이제 그동안 영입되고 나서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한 좋은 평가를 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족한 점은 많지만 19번의 그 무거운 그 무게만큼 더 열심히 해서 정말 23번까지 당선되실 수 있도록 제가 뛰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우리 전영기 후보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전영기 후보하고도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상큼하게 생각했던 게 대학생 들의 그 아주 건강하고 젊은 목소리를 사실 민주당도 노후한 당이에요.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그런 당에서 본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이 기회를 준 게 처음에 고맙다는 얘기도 했었지만 또 실제로는 그 운신의 폭이 좀 좁아서 힘들다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자, 이번에 본인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6번으로 그다음에 이 더불어시민당에서 16번으로 번호를 받았는데 매우 앞번호입니다. 본인이 이런 정도의 번호를 받을 정도로 괜찮은 후보다. 나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 이 번호를 앞번호를 받은 게 제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그 청년 당원들의 모든 염원이 모인 거였습니다. 사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대학생위원회와 청년위원회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그 투표를 독려했고 중앙위원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같이 했다.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본인이 자격이 있는 게. 자격은 우리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이게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났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학생이나 젊은 청년의 목소리를 우리 당에 자꾸 해서 당을 좀 쇄신시키고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여기 넣어준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나만의 일은 아니고 우리 청년 모두의 그런 역할이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는 사실 좀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었거든요.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기성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때 젊은 사람들이 같이 융화될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국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게 근데 뭘까요? 젊은 학생들이 사실은 지금 경험도 일천하고 실질적으로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좁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일 텐데. 신뢰받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은 좋지만 그게 방법이 가능할까요? 사실 저는 많은 세대들이 이제 다 같이 하는 정치를 바로 세대 교체인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대 교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고 이제 기성 정치인들이 많이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다양한 세대에서 그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을 때 그게 바로 세대 교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부터 먼저 선봉장으로서 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일단은 인물들이 조금 많이 포진하는 것 자체부터 시작해보겠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뭐 제가 자꾸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저 사람 말에 무조건 동의해서 좋습니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투가 그렇습니다. 이건 알겠습니다랑 똑같은 말인데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아까 좀 전에 제가 신동진 아나운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신동호 아나운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리고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비례정당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조금 포진해야 되는 거 아니었겠느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열린민주당이 비례 후보만 내는 정당으로서 나오면서 조금 사람들에게 많이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을 내세우다 보니까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지지도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미래한국당이나 더불어 시민당 입장에서 보자면은 좀 일반인에게 덜 알려진 그러면서 소수여서 실질적으로 비례 아니면 뽑히기 어려운 분들이 사실 많이 와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우선 허은하 후보님 아주 제대로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성이 있다라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대중의 지지도, 그러니까 인지도를 높이기가 그렇죠. 상당히 어려워서 지지율을 빨리 올려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15일밖에 안 남아서.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저희 미래한국당의 방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팀에 보이십니다. 그래서 다 함께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서 아마 전국 돌아다니며 버스로 홍보를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각자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SNS 활동하시는 분들은 SNS로 그리고 저희가 타겟을 명확하게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타겟의 국민들께 다가가기 위한 그 방법들을 각자가 하는 거. 그러나 네. 그게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움직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비례들은. 그래서 네. 비례는 뭐 어떤 유세를 혼자 개인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명함을 주고받고 명함을 이렇게 나뉘면서 한다거나 그렇죠. 그런 선거를 못 하기 때문에 같이 하면서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미래한국당답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우리 전용기 후보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네, 저도 개개인의 전문성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지만 저희도 한 가지의 방향성과 한 가지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함께 현실을 진단하고 현장성이 담긴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께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목소리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미래한국당이야 워낙 당시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이다. 이 욕을 먹으면서도 만들어진 당이기 때문에 네네. 비교적 선명합니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하지만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비난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비례연합정당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들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또 그 후보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비례연합정당을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꼼수라는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만들게 된 상황, 또 예전에 본인들이 주장했던 내용하고 서로 조금 민망한 상황이 돼버린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전용기 후보 입장에서. 더불어시민당이 사실 꼼수라는 비판도 조금씩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선거법 개정의 원칙과 가치는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과의 약속을 10번 이후에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소정당에서 목소리를 냈었고 시민단체에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기 때문에 민주당에 100% 동화하지는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10번 이후부터는 우리 민주당 인사들을 포진함으로써 우리 당의 가치와 방향성은 맞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나중에 그 선거에서 당선되고 나면 돌아갑니까? 다 해산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의사를 표명하신 분들도 군소정당에서 많이 나오고 계신 걸로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 얘기 물어봐달라고 지금 긴급하게 질문이 왔습니다. 강종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인데요. 전용기님께 여쭤봐 주세요. 이건 좀 민망할 수도 있는데 조국 사태에 대한 견해가 뭡니까? 조국 사태에 특히 아버지 찬스를 썼다라고 알려진 그 따님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부분을 제가
기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실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들을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나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고 난 후에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생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이 없다라기보다 많은 생각들이 있고 많은 의견들을 사실 받기도 하고 제가 의견을 내기도 하거든요. 네, 개인의 생각이 뭐냐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더불어시민당의 1번 비례후보로 뽑힌 신현영 교수가 예전에 조국 사태 관련해서 조국 따님의 그 대학 입시 문제는 전형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거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게 문제가 돼서 주말이 좀 시끄러웠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본인의 견해를 앞세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말을 아꼈던 이유는요. 지금도 계속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고 있고 계속 사건들이 바뀌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판단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런 얘기를 해도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무슨 정치 입문도 안 했는데 이렇게 잘 빠져나갑니까? 자, 우리 허은하 후보도 하실 말씀 있을까요? 이 건과 관련해서. 저는 우선은 민주당이 국민께 사과를 좀 해야 한다라는 사과를 해야 생각이 된다? 좀 듭니다. 네. 정치인에게 약속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같은 정당은 아니지만 우리 같이 일하는 국회에서 같이 일하는 정의당과의 약속을 깬 거잖아요. 네. 깨고 나서 사실 이건 배신입니다. 배신을 하고 국민께 눈속임을 하고 새로운 비례정당을 만들었다는 자체는 사실 잘못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민께 먼저 사과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선거법 이게 통과되면 50cm 이상 길이의 그 투표용지 생길 것이다. 비례명단표라는 것도 우려했었었는데 이게 좀 현실이 됐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시작했다라는 거라면 더 나쁜 것이고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라는 것도 있었다면 그 부분도 사과를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사과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반대 입장인데요. 뒤에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많은 정당들이 난입할 걸 알고 있어야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는 건 맞고 거대 양당 체제에서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명확했기 때문에 선거법을 개정할 때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다당제를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개정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정당들이 생기고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당연히 국민들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들어갔어야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 말 없으신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 얘기니까? 맞는 듯하지만 좀 맞지 않는 듯한 말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기본적으로 그랬다면은 소수당을 위해서 본인들이 참여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성을 담을 수 있는 메시지는 충분히 필요했던 것이고요. 사실 저희가 1번부터 7번까지 우리가 비례영납 정당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7번까지 당선권으로 봤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10번 그리고 11번 이후부터 우리 당에 있는 인사들을 배치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칙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거는 정말 참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도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거기에 원칙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쌀밥이 아니니까 깨밥은 먹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밥 안 먹기로 했으면은 밥 드시지 마셔야죠. 국수를 먹었어야 되는 깨밥을 먹었어야 되는 사실 이제 꼼수가 시작된 이상 그를 막기 위해서는 필요했다. 저희는 꼼수가 아니라 묘수를 썼을 뿐입니다. 묘수다 꼼수다.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자, 그런데요.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 하나를 지금 일부러 비껴가셨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 관련해서 제가 더불어시민당의 전용기 후보에게 질문을 했는데 여기는 잘 비껴나갔는데 우리 허은하 후보에게도 여쭤볼게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따님과 관련된 엄마 찬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습니다. 실제 시민단체에서 11번이나 고발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당 비례 후보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은 제가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것에 설득 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조국 때문이다라는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고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한 명이라도 소리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지금 나경원 의원 후보에 대한 부분은 아까 우리 전용기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이거를 어떤 프레임으로 같이 조국과 나경원이라는 프레임으로 엮는 건 너무 온당치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팩트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사태에서의 그런 그 딸의 문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서의 그 딸의 문제가 서로 다른 거다? 네, 전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떤 점이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다고 한다면 우선은 조국의 딸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아빠 찬스였었잖아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논문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하나하나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될 것 같아서 다음에 나왔을 때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공부를 하겠습니다. 각각 해갖고 오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요. 지난 주말 화제 말말말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막은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구축한 의료체계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자화자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전용기 후보가 대답해 볼까요? 네, 사실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그 건강보험이 시작된 시기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사실 건강보험만으로는 재난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가장 크게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고 규모를 키웠거든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심각한 상황이 도래했었습니다. 그래서 질병 재난 대응과 건강보험은 명확하게 다른 점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뭐 박정희 정부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제 노무현 정부가 사스 사태를 겪고 나서 6개월 만에 질병관리본부를 이제 신설을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추가를 하면요. 사실 단순 시스템만 가지고 이 재난들을 잘 극복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메르스 때 황교안 대표님께서 독감 몇 명 걸렸다고 총리가 나서야 되나 이런 발언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잘 해결한 것은 좋은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있었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대응한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격 한번 해보시죠. 허은하 후보님. 네, 이제 이 정부가 가장 잘하는 게 내로남불과 남 탓인데 남의 공을 가로채는 것도 잘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모든 걸 잘하는군요. 이 정부가. 아니 왜냐하면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이제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는 이유는 의료진의 헌신과 그리고 정말 국민의 협조가 있었고 그 말씀하셨던 그 체계적인 의료 구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의료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었던 것은 뭐 사실 우리가 그냥 시쳇말로 의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말 엘리트들이 모여서 예전부터 정말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그 체계를 만들어가면서 무언가를 해나왔던 게 지금 10여 년, 20년 다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구축한 의료체계 때문이다라는 말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모든 거는 한 단계 올라가면서 무언가가 구축되고 자라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 있고 선진화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배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을 먼저 얘기하고 국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들이 잘했다라고 말하면서 그걸 황교안 대표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꼬리 잡기 하는 거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국민들 모두가 극복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리고요. 또 정부가 그 생계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정부가 지금 4인 가구 전국 70% 중위권까지 포함하는 그런 가구에 100만 원의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각 지자체별로 이런 여러 가지 또 지자체별 지원을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새로운 재난에는 새로운 대책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 마련에 대한 추가 논의는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해야 할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만 이런 재난 기본소득이라든지 생계 지원 자금을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미국도 1인당 $1,000만 지원을 하고 홍콩도 홍콩 달러를 지원하는
형태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금 생계 지원 자금을 투여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잘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우선은 조금 정부가 스탠스를 좀 다르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계지원 자금 같은 100% 모든 국민에게 나눠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였었잖아요. 진짜로 필요한 사람에 대한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네. 그리고 절차와 모든 것이 타이밍인데 진짜 필요한 시기에 그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긴급 재난 자금 주는 거는 기본소득 관련해서 주는 거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군요. 지금 현재 상황이 힘드니까 양쪽 다. 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앞으로 선거나 경제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괜찮습니까? 우리나라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나라가 될까요? 경제적으로? 재난 확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좀 필요하겠지만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강조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문제가 추후에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고 끝낼게요. 네. 지금 4.15 총선 대구 수성을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했습니다. 당선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시키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에 석방을 시킬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홍준표 전 대표 행보 정치 신인 두 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무소속으로 나오고 대표였다가 이런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우선 이건 허은하 후보에게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아닌데 총선인데 그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알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 지역 유권자들 대상으로 어떤 구애를 했다라는 느낌이고요. 누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그 공감하는 부분을 가지고 어떤 이런 구애를 하시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었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민주주의의 시대인데 사실 전 대통령 사면처럼 이제 군사 정권 이후에 정치적인 잔재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두 분 다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말로 끝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시민당 비례 16번 전용기 후보, 미래한국당 비례 19번 허은하 후보였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